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속에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석 달 만에 2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대통령실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를 앞둔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의 일정에 맞춰서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검찰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망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화장품과 식용유 등의 원료인 수입 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화장품 값이 크게 올랐고 식용유와 라면 등 가격도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 인상이 더 가팔라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난자로 연일 계속되는 환자 발생과 불안감이 커지자 최소한 마스크라도 좀 쓰고 저도 이거 마스크 지금 일주일째 쓰고 있어요 지금. 못 썼어요. 한 개도 못 썼어요. 마스크 오브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건 코로나19의 유행을 막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 조치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이라 판단한 정부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야외 마스크도 벗게 되면 시원하고 해방될 것 같아서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프리 선언은 아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2만 명대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열흘 넘게 10만 명대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0시부터 밤 9시까지 19,000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내려온 건 지난 1월 30일 이후 13주 만에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1,300명대까지 올라섰던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도 셋째 주 이후엔 300명대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 기관에서 유행 예측 모델링을 한 결과 5월 말경이라면은 지금의 한 절반 수준인 4만 명 정도가 일별 발생으로 5월 말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 감염 비중이 좀처럼 줄지 않는 점은 부담입니다. 지난달 25일 19.3%였던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감염률은 25%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질 위험이 큰 50명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역시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루 앞둔 어제 시민들은 새롭게 다가올 일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곳곳엔 많은 인파도 함께했는데요. 휴일 표정을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복궁에서 재현된 종묘대제 어가행렬.
풍악이 울리자 차례대로 광화문을 빠져나갑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처음 보는 풍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Yeah, very beautiful costumes for the guards, but also many of the local Koreans here as well.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다음 야외 활동이 벌써 기대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예쁘게 찍을 수 있어서 좋고 체육 수업할 때도 땀날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좋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 공원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깥 바람을 마시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거리두기도 완화돼서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왔는데 음식 준비해서 같이 앉아서 먹고 아이들은 뛰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 펼쳐진 야외 공연은 놀러 나온 시민들을 더욱 들뜨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도 잘 못 가고 야외에서도 거의 공연을 하는 거를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 보니까 너무 재밌고 기분도 좋고 뭔가 이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서울 방정환 생가 앞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합창 공연부터 행진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휴일, 시민들은 회복된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과 참모들이 발표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지금보다 규모를 줄였습니다.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숙고를 이어가던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제2차장에는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연구소장이 발탁됐습니다. 국가안보실 직제는 6비서관과 1센터장으로 개편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 TF 등 민관 합동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기로 했고 경제안보비서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안보 문제로 아주 급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 안보적 관점에서 저희 국익을 최우선하는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또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참작전본부장이 내정됐고 대변인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내정자로 낙점됐습니다. 새 정부 슬림화 기조에 맞춰 이실 5수석 뼈대를 갖춘 건데 지금 청와대 체제에서 정책실장과 민정, 인사, 일자리 수석이 빠졌습니다.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영부인의 의전과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률 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비서관 인선은 수석 내정자들과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정부 대통령실을 슬림화할 거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사검증 업무는 민정수석 대신 경찰이나 법무부가 맡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행정부가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폐지가 확정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는 경찰이나 법무부 같은 다원화된 채널에서 다원화된 평판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 편파, 편중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국민 통합에 역행하고 다양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특히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지소미아 밀실 처리를 주도한 바 있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정작 본인이 시민운동 경험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정과 인사수석을 폐지한 걸 두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에 맡겨 검찰 중심으로 내사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거란 우려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박진, 박보균, 한화진, 원희룡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아서 재협상을 통해 오늘과 내일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의적인 공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는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일정에 맞춰서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계획대로 강행 처리할 방침인데 청와대 측에도 당일 잡혀있던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법안 공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로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느냐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입법권을 내려놓는 것이냐며 맹비난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장탈당과 날치기 처리 등 국회법을 사문화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보여줬다. 오는 3일 검수완박 법안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검사들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 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것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은 매우 짧은 공소시효 안에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 표결을 앞둔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마저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퇴임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여전히 숙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계기로 사면을 단행하려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 탓에 주 초에는 사면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데 내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법무부는 늦어도 그 전에 사면 심사위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대상자를 보고해야 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개 시도 여야 후보들의 대진표도 완성됐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이른바 윤심과 명심의 맞대결로도 주목됩니다. 먼저 주요 쟁점을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단연 수도권입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 접전으로 끝난 지난 대선. 서울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와 인천에선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확정된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고문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막판 이 고문과 손잡고 최근 합당으로 합류한 김동연 후보가 쟁쟁한 다선 의원들을 경선에서 제쳤고,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합의했던 가치 연대에 대한 추진 방안 얘기를 했고 좀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흔쾌히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도 대선 주자급 유승민 후보를 꺾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따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선 경쟁력, 즉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을 상대할 민주당 후보로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 캠페인을 지휘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에선 현직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전임자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 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그 충북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2년 동안의 도정을 통해서 많은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 양승조 현 충남지사의 대항마로 나서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원내대표 도전 대신 지방선거에 나서는데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호남 지역에선 양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황에서 이들 수도권과 충청이 사실상 승패를 가를 전장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참사와 국정비전 부재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을 비롯한 입법 독주를 질타하면서 총력전을 펼칠 태세입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견제에 힘이 실릴지 결정되는 만큼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여럿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7개 지역구가 비었는데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빈자리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거론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로 꼽힙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등 대선 과정에서 각종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역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있어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역구를 사수해야 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공천 신청을 실제 받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재명 고문 측의 선긋기에도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의 분당갑 빅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당갑에 이재명 고문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곳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입니다. 5선 의원인 송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만큼 원내 입성을 위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연고가 없는 인천 지역 출마에 대한 명분 부족, 지방선거 구도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이 고문 입장에선 고민의 지점입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조기 등판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나 당에서 어떤 역할이나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 을과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흠 의원의 충남 보령 서천, 그리고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 강원 원주갑 등에서도 여의도 입성 경쟁이 펼쳐집니다. 현재 기준 모두 7곳,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0.73%포인트, 역대 최소 표차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는 사실상 미니 총선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대선 패배 이후 반전을 모색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습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현장을 살펴봤더니 눈에 띄게 가격이 낮아진 곳이 많진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한 첫날.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하지만 기름값이 내려간 곳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울 25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값 판매 가격을 보면 4월 넷째 주 평균 판매 가격 1968.23원보다 낮은 곳은 전체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어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게 움직이기도 그렇고 힘들어서 참 운행도 잘 않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추가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달라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 건 정유 4개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주유소와 일부 알뜰 주유소뿐입니다. 국내 정유사는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직영 주유소에 대해서 즉시 반영해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 가격엔 아직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유사에서 유류세 인하된 그 가격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유류세 추가 인하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유공장에서 출발하는 물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유류세 인하를 먼저 반영해서 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상당수 주유소가 기름값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4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 수지는 3월에 이어서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통계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2.6% 증가한 576억 9천만 달러, 수입은 18.6% 늘어난 603억 5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26억 6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식용유와 화장품의 원료인 수입 함유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덩달아 화장품 값은 이미 올랐고 식용유와 라면, 과자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용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 대표 제품인 윤주 에센스 120ml 가격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헤라를 비롯한 9개 브랜드 83개 품목의 가격도 일제히 10%씩 올랐습니다. 이유는
글리세린 등 화장품 재료로 쓰이는 파뮤 가격이 올랐기 때문. 파뮤의 톤당 수입 단가는 1,453달러로 1년 전보다 41%,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보다는 95%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뮤는 식용유나 가공식품, 세제 원료로 활용되는 만큼 라면과 과자 가격 등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식용유 원료의 세계적인 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카놀라유 등 대체제를 생산하는 캐나다와 남미의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파뮤의 60%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는 내수 안정을 이유로 파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축한 물량과 수입 다변화로 대응 중이지만 전 세계에 풀린 물량이 부족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어서 현재 수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에 문제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재고가 바닥나 4개월밖에 버티지 못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뮤 수급 상황이 다른 식용유들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어 분식과 치킨 등 다른 제품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작년 말 이후 계속 뒷걸음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에도 줄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와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28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2조 1,983억 원으로 3월 말과 비교해서 9,954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을지로 3가에 있는 지상 5층짜리 상가 옥상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옥상이 모두 불에 탔고 일대 교통이 1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5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승용차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여성 1명이 날아온 중앙분리대 파편에 맞아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동한 거리만큼 배달료를 달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오랜 요구사항입니다. 얼마 전 배달의 민족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체 개발한 거리 계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실제보다 거리가 더 짧게 측정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년차 배달라이더 김정훈 씨는 배달이 접수되자 휴대전화를 꺼내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와 티맵 모두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3,200m라고 나옵니다. 취재진과 함께 이 경로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배달할 음식을 건네고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보니 이동거리가 2,700m라고 찍혀 있습니다. 다른 내비게이션보다 500m나 차이 난 건데 이를 비용으로 바꾸면 400원을 손해본 겁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는 적게 잡아도 50만 원, 많이 잡으면 100만 원 이상도 배달료를 적게 지급받는 것 같습니다. 80% 이상이 줄어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얼마 전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 직선거리 요금제를 실제 거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반 내비게이션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거리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걸 무시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관련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인증글이 수두룩합니다. 라이더들은 경쟁업체가 전체 이동 거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달리 배달의 민족은 최종 거리만 공개해 요금 측정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 측에 제대로 된 실거리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거리 계산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실거리 기반 시스템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점차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라이더들은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단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갈 때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선발이, 또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위주 선발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선발 인원을 줄였음에도 여전히 신입생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 4천여 명. 내년보다 4,800명 넘게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5천 명 넘게 줄인 탓입니다. 정시 비중은 21%, 수시 비중이 79%로 수시가 4배 가까이 많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율이 35.6%로 적지 않고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 비율이 해마다 상승해 4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로 11.9%만 뽑아 역대 최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시, 그것도 대부분 내신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겁니다. 비수도권은 수시 중심,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전형별로 좀 고르게 균형감을 유지하는, 그래서 둘 사이의 격차가 좀 커졌다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 2023학년도 대비 더 극명하게 벌어진. 하지만 수시에서도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수시 경쟁률이 서울 지역은 16대 1, 비수도권은 6대 1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지방권 수시 경쟁률은 사실 평균적으로는 미달 상황인데 여기다가 수시 모집 정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수시 선발이 사실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확대된 만큼 상위권 수험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골고루 집중하고 중위권 수험생은 내신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의학학 계열은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늘면서 수시에서 지방권 소재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된 민간인의 대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트위터를 통해 아조우스탈에서 민간인의 대피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이 내일 자포리자에서 만나게 될 거라며 우리 팀은 유엔과 함께 다른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마리우폴을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 36해병여단과 아조우 연대의 마지막 거점으로 우크라이나 병력 외에도 약 1,000명의 민간인이 이곳에 대피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인근의 군 비행장 경납고를 미사일로 공격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데사 비행장 공격에 고정밀 오닉스 미사일을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날 러시아가 오데사주 공항에 새로 건설된 활주로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주 주지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바스티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가 파괴했다고 밝힌 오데사 공항시설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손됐다고 발표한 시설이 동일한 것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에서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7명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지만 아직도 매몰되거나 실종된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사흘째, 건물 잔해 속에서 여성 생존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생존자와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행히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도 또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매몰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冰层增生推进不宜动作过大，否则就可能给被埋压人员造成二次伤害。我们将充分利用72小时黄金救援期，分层施救，层层剥离，绝不放弃任何一个被困人员。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8층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한 건 지난 금요일 낮 12시 반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3명과 주변에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사람 39명 등을 포함하면 아직도 50여 명의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붕괴 건물은 2층 식당, 3층은 영화 상영 카페, 4층에서 6층은 민박집, 7층, 8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은 주민 자가 건축물이고 2018년엔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창사시 공안국은 사고 건물에 허위 안전검사 보고서를 발부한 관계자 등 9명을 체포했습니다. 하반기에 열리는 5년 주기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월요일인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도 예년보다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따스한 봄볕 아래 서울 기온 1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과 충북 북동부, 영남 동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9.3도, 부산은 1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며 날은 더 따뜻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호수나 강가, 골짜기 주변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대통령실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를 앞둔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에 맞춰서 청와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검찰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속에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약 석 달 만에 2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대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대통령실
이실 5수석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경제수석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엔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 국방연구소장, 경호처장에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대변인엔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검증은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맡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핵심 중의 핵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부 어디서든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 대신 여러 곳에서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이 행정부 조율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인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기강점검과 대통령 법률자문을 위해 각각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교육수석은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향후 요구가 커지면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따로 만들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의 경우 기능을 확대해 시민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변인으로 내정됐을 뿐 국무위원 인선에 이어 여성과 청년에 대한 홀대가 또다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안보사령탑을 맡게 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향후 대북정책 기조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실 편제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이번 인선에도 반영됐습니다. 새 정부 안보사령탑을 맡게 된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한 한미동맹 중심론자.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련한 우려에 대해 앞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소위 비핵화라든지 또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원칙 하에서 안보실 직제도 대폭 개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만 주목해왔지만 이제 안보 문제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또 첨단 기술의 보존 문제,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변화에 맞춰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했고 복합적인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군사안보 전문가가 맡았던 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 전문가가 맡게 됐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 TF와 국방혁신 4.0 민관합동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 3개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입니다. 네,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박진, 박보균, 한화진, 원희룡 장관 후보자까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25일과 26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보실 제출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통해 오늘과 내일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민주당이 각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의적 공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모두 입법 마지막 절차인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와 관련해 청와대에 내일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 직접 연락한 건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일 이후로 국무회의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서 면담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또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냐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 국민투표를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지만 입법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대검찰청 간부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 차장이 맡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협의회를 통해 제의를 요구하겠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최종 공포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고위직의 항의성 줄사표 등 집단 행동이 개시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주말인 그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회는 다시 한번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며 난장판이 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국회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갈 땐 의장실 직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엉켜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몸싸움에 욕설까지 나왔고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소란 끝에 본회의는 예정보다 20여 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안건이 연이어 통과됐습니다. 격앙된 야당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제발 멈추시라! 서시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부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오늘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네, 곧바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사석에서조차 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국회의장을 조롱하고 능멸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안에서의 폭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SNS에 박병석 의장을 GSGG라고 표현했다가 동물에 빗댄 욕설이라는 논란이 번졌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인데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비난을 받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순환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대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선 인사를 국회의장이 지켰는지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됨에 따라 버스나 택시, 기차와 같은 운송수단이나 건축물 등에선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네, 일본 상품을 불매하는 노재팬 운동으로 급감했던 일본산 술의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일본 맥주와 위스키, 청주를 매장에서 만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등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반도체 소재 등의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이에 우리는 소부장 독립운동과 일본 상품을 사지 않는 노저펜의 기치로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일본 제품은 어디서 파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였고 매출도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와 더불어 노저펜 운동 3년째. 요즘 일본 주류의 판매 상황은 어떨까? 대형마트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까진 매장 어디를 가든 찾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웠던 일본 맥주와 위스키, 청주를 만나는 것이 이전과 달리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산 술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3,068톤으로 2020년에 비하면 2.5배, 전년 동기 대비 1.5배쯤 증가했습니다. 위스키 등 다른 주류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브랜드는 품절일 때도 잦습니다. 올 1분기 일본 위스키의 수입액은 123만 9천 달러로 2020년에 비하면 3배가량 1년 전보단 1.4배 증가했습니다. 소부장 독립 등을 추진하며 노저펜의 동력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것.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해 약 248억 달러로 전년보다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올해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대일 무역 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노동절이었던 어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노동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만여 명이 세종대로 등지에 모여서 노동절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같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해고 위협 없는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행진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당선인은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SNS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는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결정적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동승자를 버리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뺑소니와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이모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군은 어제 새벽 4시 반쯤 경기 고양시에서 차를 훔쳐 타고 파주시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A양을 부근 모텔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겁이나 도망쳤다는 이군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를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1,0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와 약 200대의 항공기, 2,500대의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인근의 군 비행장 경납고를 미사일로 공격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데사 비행장 공격에 고정밀 오닉스 미사일을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날 러시아가 오데사주 공항에 새로 건설된 활주로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달 30일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 제이슨 크로우 하원 의원 등 의회 대표단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이 현지 시각 1일 공개한 화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대표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По-перше, за цей сигнал потужної підтримки України, потужної підтримки. 젤렌스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대통령으로서 이 신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82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believe that we are visiting you to say thank you for your fight for freedom, that we are on a frontier of freedom and that your fight is a fight for everyone. And so our commitment is to be there for you until the fight is done. 펠로시 의장은 키이우 방문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의 원조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미국의 원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는 매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곳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병원인 서귀포 의료원입니다. 1년에 분만을 400건가량 하는데 정작 신생아 집중치료실 같은 시설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실 나와서
당장 호흡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면 그런 어떤 신생아 집중 중환자실이 갖춰지지 않는 저희 병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이 지역 임신부들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 먼 거리라도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출산이 만약에 임박했을 때 빠르게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정부는 서귀포시 같은 곳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해 분만과 외래, 순환진료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5곳이 있는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하지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효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저출산 경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분만하지 않는 병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만이 감소에 따라서 의료 수가도 그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접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10년이 지났어도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 20곳에 이르고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43곳이나 됩니다. 결국 분만 취약지를 없애려면 지원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대도시에서나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학교에 갈 아동이 없어서 신입생도 적고 재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는 교과 과정을 바꿔서 신입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의령군에 있는 신반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교직원 24명에 전교생이 35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사이 50명에 가깝던 학생이 30명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신입생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학교는 소방 마이스터고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겠는데 소방학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영월공고의 경우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뒤 재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00여 명이던 학생이 240명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에다 경남 의령군은 조건이 더 좋다는 점을 주시했습니다. 의령군에 경남소방교육원이 있고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도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군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학교의 판단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생 수가 늘 거라는 기대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노령화로 접어드는 이 불인면에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특히 이런 움직임은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의령군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38%에 달합니다. 이른바 초고령 사회라는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소멸에 직면한 겁니다. 위기를 넘기 위해 의령군은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청년 정책 등 4개 분야의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소방 마이스터고 전환도 그 일환입니다. 신반정보고등학교와 도교육청 또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를 넘어서 소방청 교육부와 함께 꼭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과정을 바꿔 소멸 위기를 넘겠다는 학교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충부, 영남 동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 대전은 8.5도, 광주는 9.2도, 부산은 1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은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 울산과 부산 모두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부터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2만 명대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환자는 열흘 넘게 10만 명대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0시부터 밤 9시까지 19,000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내려온 건 지난 1월 30일 이후 13주 만에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1,300명대까지 올라섰던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도 셋째 주 이후엔 300명대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 기관에서 유행 예측 모델링을 한 결과 5월 말경이라면은 지금의 한 절반 수준인 4만 명 정도가 일별 발생으로 5월 말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 감염 비중이 좀처럼 줄지 않는 점은 부담입니다. 지난달 25일 19.3%였던 확진자 대비 60세 이상 감염률은 25%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질 위험이 큰 50명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역시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을 임명하며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경제수석엔 최성목 전 기재부 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엔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 경호처장에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기자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정부 대통령실을 슬림화할 거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민정수석 대신 경찰이나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지가 확정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는 경찰이나 법무부 같은 다원화된 채널에서 다원화된 평판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 기강 문제를 위해서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을 위해 법률비서관을 신설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처럼 입법 전획이 있을 때 국민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주문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 수석이 적재에 빠진 것에 대해선 질문엔 정부 출범 뒤 조금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박진, 박보균, 한화진, 원희룡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통해 오늘과 내일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네, 그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형소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모두 입법 마지막 절차인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에 이송되기 전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안 관계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이 같은 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 차장이 의장으로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제2요구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을 근거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의결 뒤 정부로 이송되면 대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개 시도 여야 후보들의 대진표도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이른바 윤심과 명심의 맞대결로도 주목됩니다. 먼저 주요 쟁점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단연 수도권입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 접전으로 끝난 지난 대선. 서울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와 인천에선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확정된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고문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막판 이 고문과 손잡고 최근 합당으로 합류한 김동연 후보가 쟁쟁한 다선 의원들을 경선에서 제쳤고,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합의했던 가치 연대에 대한 추진 방안 얘기를 했고 좀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흔쾌히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윤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도 대선 주자급 유승민 후보를 꺾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따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선 경쟁력, 즉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을 상대할 민주당 후보로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 캠페인을 지휘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에선 현직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전임자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 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러한 충북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2년 동안의 도정을 통해서 많은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 양승조 현 충남지사의 대항마로 나서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원내대표 도전 대신 지방선거에 나서는데도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호남 지역에선 양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황에서 이들 수도권과 충청이 사실상 승패를 가를 전장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참사와 국정비전 부재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을 비롯한 입법 독주를 질타하면서 총력전을 펼칠 태세입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견제에 힘이 실릴지 결정되는 만큼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여럿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7개 지역구가 비었는데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빈자리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거론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효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로 꼽힙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등 대선 과정에서 각종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역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있어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역구를 사수해야 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공천 신청을 실제 받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재명 고문 측의 선긋기에도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의 분당갑 빅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당갑에 이재명 고문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곳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입니다. 오선 의원인 송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만큼 원내 입성을 위한 위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연고가 없는 인천 지역 출마에 대한 명분 부족, 지방선거 구도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이 고문 입장에선 고민의 지점입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조기 등판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나 당에서 어떤 역할이나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 을과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흠 의원의 충남 보령 서천, 그리고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 강원 원주갑 등에서도 여의도 입성 경쟁이 펼쳐집니다. 현재 기준 모두 7곳,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0.73%포인트, 역대 최소 표차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는 사실상 미니 총선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대선 패배 이후 반전을 모색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중국에서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지만 아직도 매몰되거나 실종된 사람은 5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사흘째, 건물 잔해 속에서 여성 생존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생존자와 소방대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행히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도 또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매몰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病程增生推进不宜动作过大，否则就可能给闭麻药人员造成二次伤害。我们将充分利用72小时黄金救援期，分层施救，层层剥离，绝不放弃任何一个被困人员。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8층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한 건 지난 금요일 낮 12시 반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3명과 주변에 있었는데 연락이 끊긴 사람 39명 등을 포함하면 아직도 50여 명의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붕괴 건물은 2층 식당, 3층은 영화 상영 카페, 4층에서 6층은 민박집, 7층, 8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은 주민 자가 건축물이고 2018년엔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창사시 공안국은 사고 건물에 허위 안전검사 보고서를 발부한 관계자 등 9명을 체포했습니다. 하반기에 열리는 5년 주기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식용유와 화장품의 원료인 수입 팜유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여파로 팜유를 원료로 쓰는 화장품 값은 이미 올랐고 식용유와 라면, 과자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 대표 제품인 윤주 에센스 120ml 가격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헤라를 비롯한 9개 브랜드 83개 품목의 가격도 일제히 10%씩 올랐습니다. 이유는 글리세린 등 화장품 재료로 쓰이는 파뮤 가격이 올랐기 때문. 파뮤의 톤당 수입 단가는 1,453달러로 1년 전보다 41%,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보다는 95%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뮤는 식용유나 가공식품, 세제 원료로 활용되는 만큼 라면과 과자 가격 등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식용유 원료의 세계적인 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카놀라유 등 대체제를 생산하는 캐나다와 남미의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파뮤의 60%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는 내수 안정을 이유로 파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축한 물량과 수입 다변화로 대응 중이지만 전 세계에 풀린 물량이 부족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어서 현재 수급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에 문제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재고가 바닥나 4개월밖에 버티지 못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뮤 수급 상황이 다른 식용유들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어 분식과 치킨 등 다른 제품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문들 평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일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대통령실 다이어트, 서육남 편식은 여전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네. 공약했던 대로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서울대 60대 남성에 편중된 건 여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깜짝 인사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았는데요. 어제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차관이 내정된 걸 포함해서 수석급 이상 인사 11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문이 정리한 걸 보면요, 이 가운데 10명이 남성이었고 나이 평균을 보면 60.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신 지역으로 보면 호남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일기 내각과 다를 바 없었고 또 능력주의라는 기준도 퇴색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당선인과 친분이 있거나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서관을 포함해서 후속 인사가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얼마나 발탁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오늘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죠. 어떻습니까, 일정?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이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된다라고 제목을 썼고요. 표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6명의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 파행 끝에 미뤄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정말 그동안 과정을 지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른바 한호철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낙마 대상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나서는 건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온통 다 빨아들이고 마지막에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그 의혹은 사실은 아닌 분위기로 가고요. 청문회까지는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을 해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청문회를 주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는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6일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사 검증 실패냐 발목 잡기냐 이걸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가장 관심 가는 곳 두 곳이죠. 경기도 그리고 서울. 그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가 있었나 보네요. 네,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경기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인천까지 수도권 3곳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최소 2곳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은 3곳 모두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서울은 성인 남녀 1,006명, 경기는 1,058명, 인천은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경기 지역을 먼저 보면요. 김동연 후보 42.6%, 김은혜 후보 42.7%, 단 0.1%포인트 차로 정말 초접전으로 나타났고요. 이걸 세대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김동연 후보를, 그리고 60대 이상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봐도 이전 대선 때의 패턴이 재현됐는데요. 남성은 김은혜 후보를 더 지지했고 여성은 김동연 후보를 더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은 꽤 큰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54.6%, 송영길 후보가 32.7%로 나왔는데요. 격차가 무려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오 시장과 박영선 당시 후보 득표차가 18.3%포인트 차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벌어졌다라는 부분에 신문은 주목하고 있었고요. 또 세대별로 봐도 경기지사 후보 조사 때와는 달리 20대와 30대도 모두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이 41.5%, 박남춘 현 시장이 36.3%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정도 딱 남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치러지는 게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그 소식도 좀 볼까요? 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두고 대선의 2라운드다, 또 미니 총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강행이나 아니면 인사 실패 논란 등을 부각하면서 대선 패배의 서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언급하면서 다수 의석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전 지사와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까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어디로 나오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 높게 이야기되는 곳 이재명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안철수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또 안철수 위원장은 안랩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인물 모두 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대선 재도전을 위해서는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이 나온다면 미니 총선이 아니라 미니 대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에 있는 소식입니다. 채석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 또 추가 의혹이 나왔나 봐요. 맞습니다. 중대재해법 1호 대상 3표 산업이었는데요. 지난 1월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3표 산업이 이런 붕괴 조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표가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을 지휘했다라는 내용이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사고 이전에 이미 토사 위를 오가던 트럭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또 본사에 보고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사는 안전 관리에 나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골재 채취에 나서면서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이 내용만 보면 안전을 소홀히 한 정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난 이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이전 현장 사진을 삭제한다던가 안전교육 서류도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표 산업 측은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면서 직접적인 해명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볼까요? 이게 뭡니까? 예, 사진 먼저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송기 내부의 모습인데요. 화물이 꽁꽁 묶여서 실려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오는 9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춰서 계엄령 선포를 비롯한 총력전을 선언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서방 대 러시아의 확전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스웨덴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스웨덴은 최근 나토 가입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진 나라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도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며칠 전 국영 방송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약 3분 정도 후에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가 타격받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팜유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앞으로 다른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예, 뭐 팜유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고요. 공급 자체가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온전한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상황은 어려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도 뭐 이 상황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신문에 나온 해외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던 업체들이 다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더라도 이 제품에 붙은 성분표 라벨을 바꾸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했다고 합니다. 포장지를 새로 인쇄하고 또 공급하려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 6개월 동안은 라벨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또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은 마트 등에서 1인당 식용유 구매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도는 기존에 튀기던 음식을 뭐 찌는 방식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데 이 상황 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꼭 이런 걸 속여서 팔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뭐 경기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저희 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대기록을 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어제 무려 2골을 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리그 18호 골, 19호 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도 깼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1985-86년 시즌에 차범근 감독의 17골이었는데요. 이걸 19호 골까지 늘린 겁니다.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몇 호 골까지 더 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리그 득점 2위에 위치해 있는데 끝까지 득점한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움도 하나 추가를 했는데 현재까지 7개의 도움이고요. 만약에 3개가 더 추가가 돼서 10개를 채우게 된다면 3시즌 연속 10골에 10도움이라는 프리미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뭐 남은 4경기 중에 강팀으로 평가되는 리버풀, 아스널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대기록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4경기만 남은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이동한 거리만큼 배달료를 달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오랜 요구사항입니다. 얼마 전 배달의 민족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체 개발한 거리 계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실제보다 거리가 더 짧게 측정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년차 배달 라이더 김정훈 씨는 배달이 접수되자 휴대전화를 꺼내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와 티맵 모두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3,200m라고 나옵니다. 취재진과 함께 이 경로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배달할 음식을 건네고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보니 이동거리가 2,700m라고 찍혀 있습니다. 다른 내비게이션보다 500m나 차이 난 건데 이를 비용으로 바꾸면 400원을 손해본 겁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는 뭐 적게 잡아도 50만 원, 많이 잡으면 100만 원 이상도 배달료를 적게 지급받는 것 같습니다. 80% 이상이 줄어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얼마 전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 직선거리 요금제를 실제 거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반 내비게이션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거리 오차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도로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걸 무시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관련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인증글이 수두룩합니다. 라이더들은 경쟁업체가 전체 이동거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달리 배달의 민족은 최종 거리만 공개해 요금 측정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 측에 제대로 된 실거리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거리 계산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실거리 기반 시스템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점차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라이더들은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단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본 상품을 불매하는 노재팬 운동으로 급감했던 일본산 술의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일본 맥주와 위스키, 또 청주를 매장에서 만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등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반도체 소재 등의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이에 우리는 소부장 독립운동과 일본 상품을 사지 않는 노저편의 기치로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일본 제품은 어디서 파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였고 매출도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와 더불어 노저편 운동 3년째. 요즘 일본 주류의 판매 상황은 어떨까? 대형마트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까진 매장 어디를 가든 찾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웠던 일본 맥주와 위스키, 청주를 만나는 것이 이전과 달리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산 술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3,068톤으로 2020년에 비하면 2.5배, 전년 동기 대비 1.5배쯤 증가했습니다. 위스키 등 다른 주류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브랜드는 품절일 때도 잦습니다. 올 1분기 일본 위스키의 수입액은 123만 9천 달러로 2020년에 비하면 3배가량 1년 전보단 1.4배 증가했습니다. 소부장 독립 등을 추진하며 노저편의 동력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것.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해 약 248억 달러로 전년보다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올해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대일 무역 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5명이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승용차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여성 한 명이 날아온 중앙분리대 파편에 맞아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횡령한 회사 돈 가운데 100억 원 정도가 동생 사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동생 B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형의 회사 돈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600억 중 100억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생 B씨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자수한 형 A씨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조사하던 중 614억 원 가운데 100억 원 정도가 동생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8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형 A씨가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구속된 동생 B씨를 상대로 형의 횡령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관여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감독원도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는 등 검사에 나섰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롯데가 10년 만에 LG와의 3연전에서 싹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산은 스타계 역투에 20승 선착을 노리던 선두 SSG를 제압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잠실구장을 가득 채운 2만여 관중의 함성 속에 롯데는 중요한 순간마다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3회 박승욱의 3루타에 이은 안치홍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고 피터스의 희생플라이도 더해지며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롯데 선발 김진욱은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허벅지 부상 이후 올 시즌 첫 등판한 김원중도 장발을 휘날리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롯데는 2012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에 LG와의 3연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2위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선발 스타계 역투에 3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속 157km 빠른 공을 앞세워 SSG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1회 허경민의 2타점 선제 적시타를 시작으로 타석에서도 9점을 뽑아내며 20승 선착을 노리던 선두 SSG를 제압했습니다. 삼성은 광주 방문 3연전을 모두 짜릿한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2대3으로 뒤진 9회 초 마무리 정혜영을 상대로 빅 이닝을 만들어내며 경기를 뒤집은 겁니다. 원아웃 2, 3루 기회를 잡은 김지찬이 우중간 2루타를 터뜨려 역전했고 피렐라와 김태군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넉점을 뽑았습니다. 양현종은 타이거즈 구단 사상 최다 탈삼진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잘 던졌지만 불펜 난조로 승리가 날아갔고 기아는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키움과 한화는 각각 KT와 NC에 나란히 2연승을 거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5월의 첫 출근길 여전히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보다는 3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겠고 서울 낮 기온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원과 충북 북동부, 영남 동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9.3도, 대전 8.5도, 부산은 1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와 대구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선선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며 날은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가나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